기억력에 관한 제 견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 혹은 자라온 환경, 직업, 식습관, 교육 혹은 경제 상태, 성별과 건강 상태, IQ 등 모든 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기억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오로지 기억 능력의 3분의 1만이 유전학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나머지 3분의 2는 개인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변화는 이 10가지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가 통제 가능한 3분의 2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식습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뇌에 좋은 음식, 이 음식들은 기억력에도 좋아요. 모두가 말합니다. 블루베리, 그리고 호두, 이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두 번째는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죠. 항상 하는 혼잣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연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혼잣말을 안 하는 것을 말이죠. 그냥 안 하기 어렵다면 다른 혼잣말로 대체하면 됩니다. 담배를 끊을 때 다른 행동을 하라는 것처럼요. 또한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자랑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것 마냥 말하잖아요.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 장을 볼 때 목록 없이는 다 까먹을걸? 너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야, 난 더 심해. 바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나쁜 습관이죠. 자기가 더 바쁘다고 말하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바쁜 삶을 멋진 일로 생각하는 그런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래놓고 왜 스트레스 받는지 궁금해하죠.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해야 하는 행동은 운동이에요. 두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몇 가지 운동은 두뇌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하나의 예로는 저글링이에요. 두뇌에 너무 좋은 운동이죠.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저글링을 하는 사람의 뇌는 더 커서 두뇌에 더 많은 신경 섬유를 생성할 수 있죠. 또한 속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3개의 공을 던지고 받지만 우리의 눈은 2개니까 모든 공에 집중하기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눈은 공 하나를 응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주변 시력을 향상시킵니다. 시각적으로도 훈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서를 할 때 넓게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운동으로 두뇌에서 신경섬유의 분비가 많아지죠. 제가 가르치는 운동은 교육운동학이라고 불립니다. 몸의 특정 부분을 움직이면서 두뇌의 힘을 키우는 거죠. 운동으로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것도 두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두뇌에 생길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죠. 네 번째 비밀은 두뇌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에 보충제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죠. 긍정적인 인간관계. 식습관이 당신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만약 당신이 큰 두뇌를 원하고 더 활동적인 마인드를 원한다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 응원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당신은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즉,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두뇌에도 중요해요. 여섯째는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젠 모두 알다시피 외부 세계에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면 신체 내부에서도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은 두뇌에도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일곱 번째는 두뇌에 좋은 습관은 이건 저도 꼭 지키는 부분인데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잠을 자며 에너지를 회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적게 자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기는 탓에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만약 당신이 올바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며 안 좋은 식습관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중 한두 가지만 고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의 능력이 2배가 활성화될 테니까요. 8번째 방법은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두뇌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생각보다 머리 다치기는 매우 쉽습니다. 만약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다면 반드시 헬멧을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사람들이 내가 고생한 방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매일매일 15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9번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 기상했을 때와 잠들기 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인류가 지난 20년 동안 배운 정보들은 그 전 2000년의 정보들보다 방대합니다. 또한 뇌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뇌세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연구 결과로는 신경은 플라스틱과 같아서 유연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생각을 할수록 더 많은 연결점이 만들어집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은 뇌가 컸던 것이 아니라 신경이 마주치는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연결은 새로운 걸 배울 때 나타납니다. 그 과정이 배움이에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연결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마지막 10번째, 제가 매일 연습하려는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람의 두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테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죠. 이 상황에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보고서와 저널을 읽어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요. 스트레스는 두뇌를 멈추게 해버릴 거예요. 이 10가지가 제가 매일 하는 연습이에요. 이게 당신의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도 최고의 수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말이죠. 오늘 말할 것은 두뇌의 힘을 2배 늘리는 법입니다. 곧 2배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집중력도 2배, 기억력도 2배, 간단히 시간이 2배 줄어들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도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두뇌 해킹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루를 승리하고 싶으면 첫 1시간을 승리해야 돼요. 하루를 잘 보내려면 그날의 첫 1시간을 잘 보내세요.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싶죠? 요즘 어디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방해로 가득 찬 세상을 삽니다. 최고의 두뇌 해킹을 알려드리죠. 최악의 습관은 하루의 첫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높은 성과를 위해선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설명해드리죠. 성공한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끝내야 할 리스트들이요. 또 그중 상위 10%의 사람들은 not to do 리스트도 있어요. 심지어 더 중요합니다. 종종 to do 리스트보다 더 많이요. 그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명백히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집중력도 낭비하거든요. 그 리스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멀티태스킹. 모든 과학적 증거들이 아주 명백히 입증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은 먹히지 않아요. 걸으면서 껌 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2가지 이상의 인지적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 멀티태스킹은 없으며 현실에 쓰이는 용어는 태스크 스위칭, 즉 업무 전환입니다. 한 업무에서
다른 걸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때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 뭔가 흥분되고 몸이 달아오르며 엄청 일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그냥 바쁜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할 때마다 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당신의 흐름과 집중도도 전환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실험은 박사와 외과 의사가 실행했고, 멀티태스킹은 오류를 범할 확률을 증가시켰죠. 실수를 더 만든다고요.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오류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not to do 리스트에 있죠. 하지만 리스트의 또 다른 것은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아주 큰 변화를 가질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첫 1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기. 이유는 이렇습니다. 뇌가 혼란 모드가 되거든요. 뇌가 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볼 때요. 뇌가 혼란돼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해봐요. 인스타그램 확인을 하루에 평균 150회였나요? 그건 중독입니다. 매번 여러분이 좋아요, 공유를 볼 때마다 도파민을 뿜으며 동기와 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납니다.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며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 하루 일과의 시작이 핸드폰 확인이면 공유, 댓글, 좋아요, 동영상 등 여러분의 정신은 흩어지고 뇌는 복잡해지며 왜 집중하기가 힘든지 궁금해합니다. 인간의 집중력은 이제 금붕어보다 짧다고 해요. 결론은 진실 여부를 떠나 생각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핸드폰 확인 금지. 당신은 해방되도록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을 말할게요. 두뇌를 반작용적으로 만듭니다. 방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반작용적으로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나아갈 비전이 필요합니다. 모든 환경 요소에 반응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뇌 주파수 주기를 갖습니다. 간단히만 말할게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베타입니다. 각성 상태인 거죠. 델타는 수면 중입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세타, 알파. 세타는 창조 상태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할 때 그의 상태를 거의 걸쳐 놓았어요. 잠들기 직전 상태로요. 그는 흔들 의자에 앉아 손에 돌을 쥐고 잠들었어요. 사고 실험을 하면서요. 자신이 빛이 되어 날아가는 걸 상상했죠. 하지만 왜 돌을 쥐고 있었을까요? 그가 잠에 들면 돌이 떨어져 잠에서 깨겠죠. 베타 상태, 즉 수면에 있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세타 상태에 머물렀죠. 세타는 창조의 상태라 했죠. 또 언제 세터가 될까요? 샤워할 때입니다. 가끔씩 샤워 중에 기발한 생각이 난 사람 있죠?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샤워는 당신을 창조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알파 상태는 베타와 세타 사이에 안정된 인지 상태라 불립니다. 안정된 인지. 이때 정보들을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최면과 명상할 때가 있죠. 집중력이 고도가 되는 때입니다. 무언가에 빠진 채로요. TV를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봤나요? 신들린 것 같죠? 당신의 말이 안 들리고 있어요. 완전 최면 상태인 겁니다. 그게 알파 상태인 거죠. TV가 당신을 알파로 놓고 당신의 의식은 없어지고 정보들을 거르지 않고 흡수해요. 사람들에게 언어와 학교 자료될 경우 알파를 쓰죠. 아주 영향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일어나면 알파, 세타 상태인데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영향받기 쉽다고 했죠? 뇌가 반작용으로 설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졌다면 스스로의 하루를 설립해야 합니다. 하루를 승리해야 하죠. 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며 충돌에 끼어들려고 합니까? 주도적이게 되어야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은 나를 갈아라입니다. 잘라야 할 큰 나무가 있다면, 무딘 톱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톱날을 갈 겁니까? 처음부터 갈아야죠.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시간은 20년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오늘, 지금 당장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인용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알로 비유할게요. 알이 외부의 힘으로 깨진다면 생명의 끝. 하지만 내부의 힘으로 깨진다면 생명의 시작. 위대한 모든 것들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천재가 있습니다. 이제 드러낼 시간입니다.